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지금부터 핵심 과목, 세 과목을 핵심으로 해서 조사론, 정책론, 법제론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만남을 좀 알차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보통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각 교시마다 4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때문에 1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의 세대도 보내갖고 해서 생애주기 편하게 이렇게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를 가지고 틀리지는 않을 건데 많은 분들이 이론에서, 왜냐하면 이론 분야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또 그런가 하면은 피아제, 또 그런가 하면은 스키너, 반두라, 또 메슬로우, 로저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한 문제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미칠 경우에는 작년처럼 피아제에서 3문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0문제, 사람이 10명 이상이 되니까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틀리시는 거지. 무슨 태아기가 어떻고, 물론 남자분들은 태아기가 뭔지 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대한 특징은 표현을 써서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오히려 한자를 좀 아시니까 이렇게 편하게 좀 풀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남자분보다 좀 더 발달 주기를 맞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10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20문제가 나오고 앞에 있는 문제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인간 발달의 원리, 또 인간 발달 이론의 파급 효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 문제 한 문제 2문제가 나오는 거고, 뒤에 환경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소위 체계니, 또 가족이니, 문화니, 이런 지역사회 이런 소위 실천론의 기초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2문제, 3문제에서 25문제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셨어도 기본 60점을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한 80점 이렇게 맞거든요. 80점을 맞고 공부를 바빠서 못 해줬다.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일단 70점을 맞아서 조사론을 가지고 조사론 절반 50점을 맞았다 해도 거기에서 저와 인연을 맺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그 동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 60점 받고 넘어가면 2교시에서는 좀 평탄해갈 거죠. 3교시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회조사론을 지금 제 목적은 사회조사론도 6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사회복지조사론도 다른 과목에서 개수를 가져온 일은 없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여기 보지요. 87쪽을 보시면은요. 8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조사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학적 조사란 말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과학이란 말은 뭐냐면 사회과학에서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이든 간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그렇겠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맞아, 우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성을 가진 것이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다 볼 때 맞네,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주네, 도와줄 만한 것을 도와줬네, 도와줄 만한 때에 탐투 힘이 되어줬네, 이렇게 어느 누가 보고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하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한다. 조사 그러면 조사가 뭐예요? 조사는 뭔가를 알아보는 것을 조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알아보는 것을 조사하는 사람만 알아보면 안 되고 어느 누가 봐도 맞아,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네를 알아보게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조사는 과학적이어야 돼요. 과학적. 일단 뒤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조사라고 하는 과학적. 그래서 거기 과학적 이런 조사에도 여러 가지 문장을 쓰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2번에 있는 과학적 조사의 목적 4가지 나와 있지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가는 사실에 대한 기술. 이 기술, 영어로 이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써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은 전면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써는 이런 기술. 또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뒤에 이제 그 조사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설명에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자의 주관성이. 또 그러면 미래의 예측. 또 그러면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조사의 정의를 미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
이건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앞에가 과학적 조사. 과학적 조사 아닌 것은 다룰 실익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 조사 그러면 뭔가를 알아보는 것. 알아보는 것 또는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는 활동을 우리는 지식의 탐구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조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아보는 것을 지식 탐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어도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원칙과 또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지식 탐구의 과정을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 학부에서 논문을 써보시 보면 그냥 자기가 뭔가 알아봤다 해서 써내려갔다 해서 논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교수가 딱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약속된 부호를 써가면서 약속된 목차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조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공개되어야 되는데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공개되어야 돼요. 뭔가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알아봤다면 그것을 공개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거죠. 보고서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자고? 바로 이것은 뭔가 있는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기술하고 자기의 관점도 반영해보고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기도 하고 목적을 바로 이 뒤에다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학적 방법에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인데 과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 뭐 어느 누구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겠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뭐 객관성이라든지 또는 5번에 있는 일반성은 보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편성. 또 경험성, 구체성. 굵은 글씨만 작은 글씨 보실 필요 없고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체크하실 것은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7번에 결정론성이 있습니다. 결정론성. 적어도 조사가 과학적 조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 거기에 보면 과자가 앞에 들어있군요.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논리적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과학적 방법에서의 결정론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 라고 표현하는 확률적 결정론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과학적인 방법이란 과학이란 말이 들기 위해서는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히 규명이 되어서 원인이 뭔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전제를 두는데 그때는 반드시라는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라고 표현하는 확률적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8번에 간주관성이 나와 있네요. 간주관성. 과학적 방법에서는 설사 과학자들이 내면의 의도가 설사 달랐다 하더라도 연구하는 목적 자체가 내면에 있는 거지요. 그것이 설사 달랐다 하더라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간주관성. 뭐 나머지는 뭐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역적 논리와 귀납적 논리는 뒤에서 돌아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지식 습득의 오류. 뭔가를 알아보는데 잘못 알아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뭔가를 알아보는데 잘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떨 때 잘못 알아보는가 하는 것도 여기 보면 굵은 글씨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지 못한 관찰을 했을 때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정화가 관찰. 또 그러면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소수의 몇 개를 가지고 지나치게 거기에 보면 몇 개의 관찰 결과만을 가지고 일반적 패턴의 증거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오류 또는 몇 개의 사건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 현상의 규칙인 것처럼 과장하는 오류 이런 것을 과잉 일반화 또는 과도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그러면 선별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선택적 추상화. 자, 이거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신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것을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선택적 추상화. 주로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 볼 적에 이제 그런 알고는 있거든요. 이 세상은 옛날처럼 지금도 물론 빌 게이츠가 말하는 것처럼 범생이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글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누구나 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글자 공부만 잘해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삶이 맨날 글자로 시험 보고 암기하고 시험 보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공부를 못 하면 더 나가서 어디까지 봐? 공부를 못 하면 이제는 문제아동까지 보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하는 것과 예우범절이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이며 공부를 못 한 것과 정서적 이런 그 소양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근데 공부를 못 하면 가슴도 없고 공부를 못 하면 사교성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자기들이 아빠나 엄마가 살아왔던 삶을 바탕으로 한 자기가치아인 거죠.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거기는 선별적 관찰, 보통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너 그러면 이무적 추론이라고 했는데 비논리적 추론. 이무적 추론 또는 비논리적 추론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우리 구어체로 한다면 똥꼬집이나 피는 이런 경우를 바로 이무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뭐 UFO라든지 또는 미신이라고 불리는 무속적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증거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때 납득시킬 만한 과학적인 어떤 예를 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맹신하듯이 그냥 고집을 피는 증거나 증명할 것도 없이 증명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 마냥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이무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증거나 증명 없이. 보통 여기 과도한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이무적 추론은 나중에 실천론에서도 배우겠고 또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오는 인지행동이론에서 아론백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를) 잠시 보실까요? 37페이지. 36, 3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인지행동 이론이 나와 있지요. 36페이지 보면 인지행동 이론이란 뭐냐면은 문제 행동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잘못된 행동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 이론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이론 인지 때문에 행동이 발생한다. 인지 구조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 인지행동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행동을 치유할 수 있다? 잘못된 생각만 바꿔주면 문제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 이론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왼쪽에 있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이론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아론백의 인지상담 이론도 있습니다. 아론백이나 앨리스나 똑같이 문제행동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생각에 있다. 바로 그 잘못된 생각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아론백은 뭐라고 했냐면 아론백은 문제 그 1번에 2번 나와 있죠.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 때문에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의의 2번이 나와 있죠. 앨리스는 한 개인이 가지는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합리적 정생동 이론을 주장했던 앨리스는 한 개인이 가지는 비합리적 신념을 문제 핵심으로 가정하지만 아론백은 문제 발생의 원인을 바로 정보 처리 과정상의 정보 처리 과정상의 오류와 왜곡으로 삼았다 해서 37페이지 아론백의 1번에 2번에 그 문장이 나와 있죠. 도대체 아론백이 말하는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가 뭔데? 그랬더니 3번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 해서 거기 이무적 추론 앞에 뒤에서 나왔던 이무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지나친 일반화 또는 뭐 양비 이론, 흑백 이론 뭐 이런 등등을 6가지를 들었는데 바로 거기 3번에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가 곧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곧잘 나오는. 그래서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서는
3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전략 A, B, C, D, E 전략이 이게 출제가 되는 거고 아론백의 이론에서는 바로 이 인지적 오류의 예가 바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 아론백의 이론에 관련된 용어들이 지식 습득의 오류에도 나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건드려 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후 가설 설정이나 또는 뭐 어떤 사실도 아닌 것을 라고 하더라. 찌라시라고 하는 것을 90페이지에는 꾸며진 지식이라고 하는데 찌라시. 또 그런가 하면 7번 자아 개입이 있는데 7번 자아 개입과 같은 것은 선택적 추상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자아 개입과 3번에 있는 선택적 추상화를 같이 연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뭔가를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아보는 원인으로서 이런 것을 들어볼 수 있다 해서 지식 습득의 오류를 먼저 하나 다뤘습니다. 다음에 91번에 보시면 91페이지에 보시면 조사의 유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의 유형. 조사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는데 소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목적을 가지고 한 분류에는 기술적 조사. 이 기술적 조사는 아까처럼 있는 그대로 써나가간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한자 자체가 뭐 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써내려, 테크니컬이 아니라 이렇게 써내려 간다 해서 기술적 조사. 그리고 설명적 조사. 그리고 탐색적 조사.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있는 그대로, 상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실태조사죠.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조사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조사. 이걸 써내려간다 해도 기술적, 디스크립티브 이렇게 하는 거죠. 설명적 조사 말하자면 기술적 조사는 있는 그대로 써나가는 상태 조사이면서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이나 또는 발달 연구는 어느 시점을 바라보는 횡단적 조사도 있고 기간을 통해서 바라보는 종단적 조사도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기술적 조사입니다. 가서 봤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대? 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조사입니다. 상태를 쓰는 것이고 작년에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었네? 그냥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달 연구는 바로 기술적 조사를 하는 것이고 자, 상관관계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두 변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두 변수를. 인과관계는 반드시 시간적 선후 또 그러면 역할이 시간적 선후와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구나 조사라고 할 때 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 독립 변수와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종속 변수, 결과 변수로 나눠보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또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선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원인이 먼저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독립 변수가 먼저 종속 변수가 나중에 원인 변수가 먼저 결과 변수가 나중에 나타나는 그 시간적 선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리고 독립 변수는 영향만 미치도록 역할이 정해져 있고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것으로 이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 그냥 두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두 변수 간에 서로 주고받는 시작은 어느 한쪽이 독립변수로서 이랬으니까 저쪽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종속변수. 그랬더니 그랬던 종속변수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그러면서 이쪽을 뺨을 때렸다 하면서 이쪽이 또 이제 원인 변수가 되어서 이쪽에 또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오가는 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련성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것을 뜨진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나가는 기술적 조사에서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지만 여기는 인과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의 변수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부적응 상태에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만족을 느끼거나 좀 어떻게 어울림을 갖게 되면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부적응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분일에 처음 만났잖아요. 제 말투도 어색하실 거고 좀 약간 좀 후덕지근해서 지금 덥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좀 이렇게 좀 부적응 상태에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뭐 저는 내가 잘 가르친다라고 막 고집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어제는 마침 어쩐 내가 코골 그냥 깊이 잤어. 몸이 오늘 쾌적해. 그야말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제 잠을 푹 자가지고 몸의 상태가 좋아서 오늘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약간 땀이 좀 뾰족뾰족 날 때가 공부가 잘 되라는 또 각자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변인이 이 학습의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원에서는 축자사자하고 그 강사가 잘해서 이렇게 원인 변수를 하나로 막 고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연구자의 주관성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설명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인과관계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원인 중에 무엇을 가지고 원인이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주관성이 가미가 되어 있다. 또 그러면 밑에 우리가 아까 이 조사의 목적이 또 하나 있었죠. 사실의 기술도 있었지만 설명도 있고 그리고 예측도 있었잖아요. 미래 예측. 미래 예측.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미래가 올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책으로 나오는 노인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총 80대잖아요. 80대. 그럼 80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에 대한 평균 기대 수명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대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0년이 남고도 플러스 알파가 남았잖아요. 지금 20대들은 몇 년 남았어? 60년이면 그러고도 노인대학원을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70년 살기 싫어? 그것도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모르지만 안 아프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아픈 것을 아주 효과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안 아픈 상태를 써먹기 위해서 스펙을 갖추려고 하죠. 지금 이 스펙이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 스펙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 뭔가 할 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널려있는데 그 개수는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스펙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펙을. 이제는 그것이 젊은 여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스펙을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가르친다고 닥달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달을 해서 갖게끔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젊은 시절처럼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설사 그것이 떨어져도 부끄러운 날씨가 아니니까 그래도 1년, 젊은 애들 1년 걸린 것을 2년 잡아서 갖게끔 해드리는 것은 이제는 바꿔진 자식의 도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빈둥지 증후군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으로 심각하고 이런 그 엄마들에게 자꾸 방송들을 내가 보내라고 권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시라고. 그래야 건강도.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건강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다 긍정적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올지 몰라고 현재 우리가 보는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냥 아빠 엄마라고 보지만 그들도 아빠 엄마보다는 독립된 게 있어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어떤 미래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10대, 20대고 젊은 것들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았겠지만 요즘에는 40, 50대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남은 30년에서 40년 동안 어떤 미래가 바뀔지 몰라요. 그 미래를 예측한 것은 이 예측은 그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아마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될걸?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명제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설명적 조사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가미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는 진단적 조사,
아래를 예측적 조사 또는 진단적 연구, 예측적 연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문제 자체의 성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건 사전 예비 조사.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럴 경우에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한번 대략적으로 돌아보는 사전 예비조사, 파일로트란 말을 쓰고 있지요. 사전 예비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 탐색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상태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렇다면은 그게 이제 가설, 기존에 있는 명제지요. 기존에 있는 원리. 이렇다면 여기에 이걸 가미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기존에 있는 원리나 명제가 없는 거죠. 가설 설정도 참 어렵고 중간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고 거기 교재 보시면 참조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시간에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알아보는 조사지요.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 조사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걸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북해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100년 전에 이미 다 돌아가신 거지. 100년이 넘어 앞으로도 몇백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북해 연구를 할 것이고 또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오존층에 대한 연구도 계속 후배 학자들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간에 걸친 사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횡단적 조사는 보통 일일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정태적 조사입니다. 정태적 조사. 그래서 한 번 측정을 가지고 갔더니 말이야 이렇게 생겼던데 갔더니 말이야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100개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조사한 것보다는 전체 100개 중에 90개를 가지고 조사한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한 번 보고 하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반복 측정이죠.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다이나믹한 동태적 조사의 비교점을 가질 수가 있으면서 이들은 세월이 가기 때문에 사례수가 적어야기보다는 적은 사례수로 접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종단적 조사가 출제가 되는데 종단적 조사의 유형으로서 거기 보면 바로 패널 스터디가 나오고 또 트렌드 스터디가 나오고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코트 스터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종류는 패널 조사, 추이 조사, 동년배 조사라고 했는데 바로 이 패널 스터디가 이 패널 조사인데 동일 대상을 반복 추적함으로써 비교하는 것은 이게 바로 패널 스터디가 되겠어요. 패널 스터디. 2017년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러면 2017년도에 대학 신입생 전체 중에 표본으로 사례로 한 200명 뽑아놓고 그 200명을 가지고 2학년이 될 때, 3학년이 될 때, 30살이 될 때, 40살이 될 때, 50살이 될 때 2017년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그 표본 200명을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널 스터디. 동일 대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패널 스터디가 되겠어요. 동일 대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에 비해서 2017년도부터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대학 신입생 중에 200명 가지고 성의식을 연구하고 2018년도에도 대학 신입생 200명을 뽑아서 연구하고 2035년도에도 대학 신입생 200명. 그래서 20살짜리들이 아니면 20살을 전후한 애들의 성의식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가. 동일 주제를 가지고는 하지만 조사 시점마다 같은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을 가지고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 추이조사, 추세조사, 경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향분석. 그래서 조사 시점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이 되는 다른 대상이 대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다음에 코호트 스터디는 동년배 조사. 어떤 일정 세대 단위로 연구를 합니다. 동년배 조사 또는 동시경험 집단조사. 이렇게. 386 세대는 386 세대의 대북 간 변화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그 젊은 시절에 그들이 주장했던 대북 간 북한에 대한 관점과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벌써 70대가 되고 세종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는 아주 급진 좌파적 사실 공산주의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하던 그들의 대북관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를 일정 세대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그때그때마다 임으로 뽑아서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동년배 조사, 동시경험, 집단조사,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패널 스터디가 주로 출제가 됐어요. 어쨌든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자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페이지 넘어가 보면 92페이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판서면 안 되는데 판서면 이거 세워라 내워라 이거 2019년도 시험 보는데 자, 이게 이제 목차로 본다면 세 번째 계량화 또는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계량화, 연구 결과를 수치로 바꿔볼 수 있느냐 또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보면 이것을 우리는 양적 조사 또는 양적 연구 또 질적 조사, 질적 연구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 조사는 연구 결과의 수량화 또는 계량화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연구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적 조사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초점을 두죠. 연구 결과의 해석에 초점을 둡니다. 양적 조사는 연구마다 같은 동일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떤 연구를 해도 똑같은 연구 방법이나 연구 도구나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일반화를 이끌어갑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적 타당도, 유적 타당도 할 때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현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현장에도 써먹을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연구마다 서로 다른,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의 개별화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때마다 연구 방법도 다르고 측정하는 도구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별화밖에 안 된다. 양적 조사는
외부자 관점이라고 합니다. 외부자 관점. 뭐 영어로 아웃이라는 접두를 써서 에틱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에틱적 접근. 이 외부자 관점에서 뭐냐면 연구 결과는 똑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연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에 발표되는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 이미 맞았다라고 인정받은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거기에 맞아 안 맞아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연구를 수행한 연구 인력은 그냥 기능공에 불과합니다. 그 연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누가 결정해? 기존의 연구를 가지고 밖에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자가 그 연구가 옳으니 그르니를 따진다 해서 이렇게 외부자 관점이라고, 그러면서 접근은 연역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맞았다라고 인정받은 선배들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후배들의 연구들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하나 검증해 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거든요. 연역법이 뭐예요? 기존의 원리나 명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해 가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양적 연구나 양적 조사는 연역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 질적 연구는 내부자 관점입니다. 임익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임익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귀납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의 원리나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귀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질적 연구나 조사는 귀납법적 접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연구가 옳은지 그른지는 연구를 수행했던 인력이 곧 연구 수행 인력이자 동시에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옳은지 그른지를 따기 때문에 내부자 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 연구는 동일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동일 도구인지 아니면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실증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아니네라고 할 수 없게끔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증주의적 접근에 대비해서 여기는 해석주의적 접근, 해석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여기는 다른 말로 경험주의란 말을 쓰는 데 비해서 경험주의적 접근. 그래서 여기는 현상학적 접근. 접근의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현상학적 접근.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거기 쭉 문장을 너무 길게 써서 이거 언제 봐. 볼 것은 많은데 이게 뭔지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책을 쓸 때는 한 4번 그리고 조금 어렵게 쓰면 이제 5번에서 6번 정도까지 쓰면은 공부하는 학생들 한 4번 정도까지를 보거든요. 딱 보면은 한눈에 보이니까 공부를 많이 나. 그래서 가능하면 목차를 줄여드려야 되는데 워낙 출제위원들이 번호를 봐니까 아마 그분들이 이제 공부만 하시다 보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시험 보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중에 또 책을 쓰시고 수험서를 쓰시게 되면 가능한 번호를 4번 정도를 전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공부한 사람이 개운하게 이렇게 탁탁 집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서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줄을 한번 그어보자는 겁니다. 거기 양적 조사 이렇게 해서 보면 2번에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조사. 왜냐하면 연구마다 똑같은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양적 조사에 2번에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조사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화. 그리고 3번의 기업번 거기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에 있다. 그리고 거기 쓰진 않았지만 거기 리을번에 거기 디귿번의 결과지향적이고 리을번의 연역적이다. 연역적이다. 이응번은 이미 2번에 썼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반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건 좋습니다. 다음에 질적 조사는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해석주의적 접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번에 조사자의 준 것들
조사자 후 준 것들에 입각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화는 불가능하다. 다른 상황에서 써먹을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질적조사는 당연히 내부자 관점이기 때문에 기억본 주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관적이다. 니은모도 똑같은 걸로써 거기 주관적 동기의 이해와 의미 해석을 하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이다. 현상주의적 접근, 해석주의적 접근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리을번에 발견지향적이고 미음번에 귀납적이다. 이렇게 귀납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응번은 이미 우리가 2번에서 봤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응번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어로 설명할 때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또는 경험주의와 현상학적 접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칸에 에틱적 접근이냐 임익적 접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썼습니다. 에틱적 접근, 외부자 관점. 외부자 관점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연역적, 통계적, 거시적, 외부자 관점이 나와 있고 해석주의적 접근은 내부자 관점을 밑에서 네 번째 칸에다 해서 위에 임익적 접근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스쳐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분석 단위의 오류가 나와 있는데 출제 비중은 B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참 자주 나왔던 문제였습니다만 B급으로 떨어져서 가볍게 설정해 봅니다. 생태학적 오류, 또 그런가 하면 환원주의적 오류, 개별주의적 오류가 있는데 사실은 생태학적 오류와 개별주의적 오류를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생태학적 오류라는 것은 집단이나 지역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접목시키는 것을 생태학적 오류라고 해요. 영남 지방은 또 보수 정당의 득표율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도 거기 찍었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지금이 대구잖아. 그러니까 대구니까 당신도 거기 찍었겠네라고. 김부겸 씨 보고 대구의 판은 이러니까 당신도 그쪽 자유한국당 찍었겠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특성으로 이렇게 인지시키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고 그에 비해서 개인주의적 오류 세 번째 나와 있죠. 개인적인 거꾸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그 공간이나 그 지역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개인주의적 오류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은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어느 친구와 인간관계가 영 거북살스럽고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싫으면 그 친구의 고향이라고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아이고 그놈도 초록이 동색이지 뭐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친구가 바닷가가 고향인데 좀 성격이 까칠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가서 성질하면 까칠하게 생겼네 이렇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주의적 오류가 되겠어요.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전체의 특성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출발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전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모든 개개인의 특성처럼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은 생태주의적 오류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환원주의적 오류가 있죠. 환원주의적 오류. 거기 환원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거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지나치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환원주의적 오류는 개별 수준의 연구 결과를 집단 수준의 연구 결과로 환원시킬 때 발생하는 오류와 변수와 개념의 종류를 지나치게 한정시키거나 한 가지로 환원시키는 오류다. 인간은 물이다. 인간의 생체는 70몇 %가 물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을 또 세분화하면 결국에 물로 떨어지니까 인간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 자체를 망각시키게 되는 이러한 지나친 과잉 분석을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적 오류. 그래서 이제 지나친 세분화에서 나오는 오류. 자, 그 정도 보시고. 거기 9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이 나와 있지요. 굵은 글씨로만 이것만 있겠습니까만 이런 등의 특징을 들어볼 수 있다. 굵은 글씨로만 96페이지 사회복지 조사는 조사의 하나지 않습니까? 조사의 하나로서 사회복지 조사는 실천에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용조사라고 하는데 응용조사이기도 하지만 순수조사의 영역도 있다. 또 사회 개량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지향적이다. 그냥 굵은 글씨로만 쭉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사회복지조사의 절차,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